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을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여쁜 딸을 둔 30대 가장입니다. 요즘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이 오기 전에 조금 불편하고 속상한 과거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네요. 비록 글솜씨가 뛰어나진 않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은 심정으로 적을 테니 많은 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처남으로 태어나 자랐어요. 아직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장남이 우선이고 관심과 사랑을 더 받는 곳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저 역시 2살 터울인 형과 많이 다르게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형이 장남이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건 아니에요. 형은 저와 다르게 공부도 잘했고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고 명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나 집안의 자랑이자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저는 공부도 그럭저럭 하는 어중간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인문계가 아닌 공고에 들어갔어요. 대학도 2년제로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 입학했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며 형과 비교를 해보니 부모님이 왜 형을 더 좋아하고 아끼셨는지 알 것도 같긴 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서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군대 면회였어요. 부모님은 2년 동안 형의 면회를 5번 이상 가셨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는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답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라면 모두 아시죠? 누군가 면회 온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여하튼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공장의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가림을 하며 지내게 된 저는 25살이 되면서 작은 원룸에 독립을 했어요. 더불어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나갔답니다. 하지만 형의 사정은 달랐어요. 제가 주말마다 본가에 들러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형의 모습은 조금 한심해 보였어요. 부모님이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그런지 아직도 엄마 치마폭 안에서 살더라고요. 게다가 형은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 1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형이 언제라도 대박을 칠 거라 기대했는지 쓴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아예 형에게 사업장을 차려주셨습니다. 취직 안 되는 게 형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라고 여기는 분들이시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하튼 형은 회사 경험 한 번도 없이 바로 사장이 되어 부하 직원을 뽑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대충 하는 건지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 주 5일만 일하고 주말에는 펑펑 노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길을 쓰고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에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자동적으로 퇴근을 했답니다. 어차피 저야 독립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으로서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만족스러웠어요. 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시간도 잘 가고 돈도 아쉽지 않게 벌었으니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 엔지니어가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렇게 공장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생산 직원이었고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예뻐서 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죠. 저는 그녀와 사귀기 위해 많은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승민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건 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승민 씨의 남자친구가 되겠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정말 1차원적이고 고전적인 고백이었지만 승미 씨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저희는 공장 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어요. 저와 그녀는 공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휴게실에서 만나 음료수를 마시는 데이트를 했고 퇴근 후에는 영화를 보거나 제 자취방으로 가서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승미 씨는 모가난 구석은커녕 구김살 하나 없이 착하디 착한 여자였어요. 한 번도 그녀가 화내거나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다 보니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고, 그녀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일주일 만에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 승미를 본가로 데리고 갔어요. 저에게 무정한 분들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기뻐하실 거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말이죠. 배를 누르자 형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승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여자친구 승미예요. 어때요? 엄청 예쁘죠? 승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부모님도 반갑게 웃으시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조금 서운했어요. 새로운 반찬 하나 없이 냉장고에 있는 김치 몇 가지와 계란 후라이가 다였거든요. 아무튼 승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었고 부모님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먼저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승미라고 했지? 아버지는 뭐 하시나? 네, 저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이어서 엄마가 질문하셨습니다. 아가씨도 민수랑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나? 혹시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어? 누가 나한테 며느리 뭐하냐고 물으면 공장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네?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오래오래 다닐 계획이랍니다. 민수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승민은 당당하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의 말투가 톡 쏘고 비꼬는 듯 했는데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승미에 대한 호구 조사를 실컷 한 부모님은 실망하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셨답니다. 민수하고 아가씨랑 아주 천생연분이네. 공장 부부라. 잘 어울리네. 그런데 둘이 결혼할 거면 자금은 있어? 민수야, 미리 말하지만 우린 너한테 해줄 돈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 형편 되는 대로 작게 시작해. 저야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올리고 전세로 작은 빌라를 얻을 생각이에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제 말에 아버지가 흡족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때도 시작은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는 말 알지? 무튼 잘 살아봐라. 그리곤 별 말씀 없으셨고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며 저와 승미를 내보내셨어요. 그렇게 본가에서 나온 저는 부모님의 거친 태도에 승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승미야, 우리 부모님이 조금 직설적이지?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승미는 뭐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오빠 부모님이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 좋으신 분들 같았고 기분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괜한 사과는 하지 마. 하고 말하는데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승미가 더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승미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뵙게 되는 순간이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트에 예상 답안까지 적어가며 연습을 했답니다. 저는 그동안 승미를 사귀면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적은 있었지만 매번 집 앞까지는 가지 못해 정확한 집을 몰랐어요. 승미를 따라 들어간 골목은 담이 높은 주택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골목을 지나 작은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승미가 멈춰선 대문 앞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따라간 골목에서 가장 큰 대궐 같은 주택집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승미를 붙들고 물었어요. 승미야,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있었어? 응, 우리 집이야. 그동안 내가 집 앞까지 못 오게 한 건 지금처럼 오빠가 놀랄까봐 그런 거고. 어쨌든 들어가자. 부모님이 귀가 빠지게 기다리신대. 이윽고 제 키보다 훨씬 큰 대문이 열렸고 널찍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대추나무에 초록빛깔을 빛내고 있는 잔디밭에 상추와 야채를 심은 텃밭까지 있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부잣집에 사는 여자친구가
왜 그 힘든 공장을 다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비 장인어른을 본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어떻게... 제 눈이 번쩍 뜨이자 승미와 부모님은 깔깔거리며 웃으셨습니다. 박주임, 잘 왔네. 자네가 내 딸이랑 사귀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는데 보기보다 박력이 넘치는구만. 그리고 옆에 계시던 예비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라고 했죠?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잘 왔어요. 어서 이쪽으로 앉아요. 저는 어리둥절하며 승미의 거실 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제야 우리 공장 사장님이 승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박민수라고 합니다. 승미 씨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연습한 대로 용기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이 친구 말도 멋지게 잘하네. 공장에서도 성실하고 실력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아주 마음에 든단 말이야. 라고 저를 추켜 세우시며 저를 식탁 앞으로 데려가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승미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두 분은 저에게 집안이나 부모님 직업 같은 건 묻지 않으셨고 오로지 승미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은 당신의 진짜 책을 숨기시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신다며 겸손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도 일부러 제 부모님한테 장인어른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부잣집이라는 걸 아시면 혼수와 예단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여러모로 장인어른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 비밀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승미는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고 계획대로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마련한 전세빌라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처음엔 장인어른이 좋은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하며 승미만 괜찮다면 제 힘으로 마련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려 그렇게 되었죠. 게다가 구김살 하나 없는 승미는 저희 신혼집이 너무 좋다고 노래까지 부르며 신나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결혼했다는 달콤한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습니다. 이토록 착하고 예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매일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자, 아니 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저희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지내는데 더할 나위 없었죠.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며느리 부려먹기에 들어갔어요. 주말에 본가에 와서 부모님과 형의 밥을 차리라는 요구는 기본이었고 그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청소를 제 아내에게 시켰습니다. 저는 신혼초라 군기라도 잡으시려는 건가 싶어 아내와 함께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괜히 제가 화를 내면 아내의 입장이 난처해질 거란 생각이 들어 고분고분하게 따랐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전날 지방공장에 출장을 나가 있어 외박을 하고 늦게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이미 와서 제사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옷에 기름이 많이 튀었는지 얼룩이 많아 보였답니다. 공장 갔다가 늦게 왔을 텐데 왜 음식 만들며 튄 기름이 옷에 묻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운을 띄웠어요. 와, 엄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고생? 오늘 네 할머니 제사상은 네 처가 다 차렸다. 내가 월차 내고 와서 일 좀 하라고 했어. 얘도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제사상 정도는 차릴 줄 알아야 하잖니? 저는 화가 덜컥 났지만 인내했어요. 아내가 곤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이번에도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으니 제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승미야, 고생했어. 오빠가 일찍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한테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재밌었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나 기특하지? 그렇게 해맑게 말하는 아내를 보며 부모님과 형이 제 아내를 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부려먹을 것 같아 부모님과의 약간의 선을 그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제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승미야, 앞으로 우리 집에 가는 거 자제하자.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 잘못한 건 우리 가족들이지. 자꾸 너 불러서 밥 차려라, 청소해라 하는 거 몇 번 참았는데 이젠 제사상까지 너한테 다 시키네.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부모님 사상이라면 제사는 형이 책임져야 한다고. 오빠도 참. 아주버님은 아직 싱글이잖아. 그리고 이럴 때 시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야지 않겠어? 아내는 뼛속까지 천사였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며 그냥 내가 본가에 가자고 할 때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가지 말라고 겨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본가에 가는 날을 줄였고 가끔 찾아뵙는 정도의 사이로 유지했어요.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니 더는 뭐라 하지 않으셨답니다. 한편 제가 처가에 가면 아내가 저희 본가에서 고생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 장인어른께 시키실 일이 있으면 뭐라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은 백년 손님을 부릴 수 있겠냐며 편하게 지내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얼마나 멋지고 예쁘게 하시는지 제 아내가 그토록 착한 이유를 두 분에게서 찾았네요. 여하튼 저와 아내는 특별한 일 없이는 구태여 본가에 가지 않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30대가 넘어서면서 저희 부부가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세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처가에서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덜어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기대는커녕 아이를 낳으면 공장에 다니는 저희에게 돈만 더 들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용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볼멘 소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은 형이 형수될 사람이 집에 온다며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저는 축하할 일이라 아내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죠. 그리고 차려진 밥상을 보았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소개해주러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밥상이었어요. 예비 형수를 위해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이윽고 형과 나란히 앉아있는 예비 형수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 변호사라고? 우리 장남 짝으로 아주 딱이네. 우리 집안에도 사자가 필요했는데 잘 됐어. 아가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 엄마의 물음에 예비 형수가 대답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사업구상 중이세요. 엄마는 평생 살림을 해오셨고요. 그래. 아버님 재산이 꽤 되나 봐? 사업을 하시려면 큰돈이 필요하실 텐데 말이야. 예비 형수는 엄마의 곤란한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답을 잘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풍요롭게 지내며 돈 걱정 없이 지내왔다고 엄마를 안심시켰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살갑고 다정하게 형수를 대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셨어요. 2달 뒤, 형은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었답니다. 그건 역시 예상했던 거라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는 항상 형이 1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기계 결함 때문에 저만 공장에 출근했답니다. 오후 3시까지 작업하고 나서야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퇴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호 대기 중 엄마와 형수 그리고 아내가 함께 걸어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엄마와 형수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반면 제 아내는 쇼핑백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그 뒤를 쫓아 걷더라고요. 아내는 두 사람의 짐꾼 노릇을 하고 있던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화가 차오르던지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집에 도착하고 몇 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전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승미야,
운전하면서 오다가 봤어. 네가 왜 엄마랑 형수의 짐꾼 노릇을 한 거야? 세 사람 요즘 자주 모인다더니 항상 그런 식이었니? 아, 봤어? 그런데 짐꾼 노릇이 뭐야? 내가 아랫사람이니 그러는 건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아. 형수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사준 모양인데 돈 좀 썼다고 사람을 그렇게 부리면 안 되지. 승미야, 내가 괜히 짜증내서 미안한데 앞으로 형수가 연락해서 불러내도 나가지 마. 아내는 제가 화내는 이유를 알고 알겠다고 대답했고 화가 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화낼 사람은 제 아내인데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아내랍니다. 제 평생 아내보다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제가 화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엄마와 형수의 만남을 자제하니 특별히 화날 일도 기분 상할 일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며 제 기분은 들떠 있었고 어떤 선물을 줄지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답니다. 대망의 아내의 생일날이 다가왔고 저는 회사에서 오전 근무가 있어 저녁에 아내와 한식당에서 외식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웬일로 아내에게 점심을 사주겠다며 불렀어요. 이제 제 아내를 예뻐하시려나 하는 작은 기대가 되어 아내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퇴근 후, 오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기분 좋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달라졌나 싶어 웃으면서 물었죠. 승미야, 부모님이 어디 데려가셨어? 맛있는 거 먹었어? 응, 김밥 나라에 다녀왔어. 라볶이랑 김밥이랑 만둣국까지 엄청 배불리 먹었어. 제가 김밥 나라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 생일이면 조금 비싼 곳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아져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뭐? 김밥 나라? 승미야, 거기 다녀오고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그래 또? 저렴한 데 가서 밥 먹었다고 불만인 거야? 어른들이 뭐라도 사주시면 감사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마음 상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는데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격식이나 장소는 중요치 않고 마음 하나만 볼 줄 아는 지혜까지 겸비한 멋진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아내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말았답니다. 대신 저녁에는 아주 비싼 한식당에서 전복과 꽃게요리를 먹고 아내를 닮은 예쁜 목걸이까지 선물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내와 함께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SNS를 켜자 형수의 최근 게시물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부하가 치밀었어요. 형수가 게시한 사진은 어느 호텔의 식당이었고 고급 요리의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적힌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샵, 내 생일에 시어머니가 밥 사주심 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제 아내는 김밥 나라에 데려가 놓고 형수는 호텔을 데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제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면 안 되지만 저는 갈수록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어릴 적 형과 저를 비교하고 다른 대우를 하며 키운 것은 참았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차별하는 건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한동안 부모님의 연락을 피했고 아내가 엄마와 형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할머니 제사가 돌아와 어쩔 수 없이 본가를 찾아갔어요. 부모님을 뵙는 마음보다는 돌아가신 할머니께 예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마음을 비웠죠. 그리고 그때는 제 마음도 좀 풀려서 좋은 마음으로 아내와 본가를 찾아가 제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형과 형수는 어찌된 일인지 제사 준비를 하는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제사 시작 전에야 나타났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뺀질뺀질한 형이나 여우 같은 형수가 아주 찰떡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가족들과 거리를 두었고 처가에만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고 장인 장모님과 실컷 웃을 수 있어 아내보다 제가 더 좋아했어요. 게다가 장모님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한 번 맛보면 중독이 되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형이 본가 근처에 식당을 예약했고 밥값은 저와 반반씩 나누자고 하더군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저보다 훨씬 많으면서도 이렇게 돈을 써야 할 때는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었답니다. 여하튼 저와 아내는 예약한 식당을 찾았고 부모님과 형 부부 앞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좀 이상했어요. 배를 눌러 종업원을 부르면 되는데 형수한테 직접 물 가져와라, 휴지 좀 가져와라 하시며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형수도 군말 없이 왔다 갔다 거렸고요. 또 엄마는 주문한 음식을 제 아내에게 직접 떠주며 살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승미 많이 먹거라. 이제 보니 우리 둘째 며느리 얼굴이 참 복스럽고 예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웃었지만 저는 찝찝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다정하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는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승미야, 너희 다니는 공장 말이야. 거기 사장님이 아버님이라면서. 그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대충 태도가 바뀐 이유를 알았어요. 일단 저와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친구들이랑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사돈을 봤지 뭐니. 조금 멀리 있어서 인사는 못 드렸는데 사돈 일행들이 사돈한테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왜 그동안 숨겼는지 모르겠다만 가족들끼리 비밀은 없애야 하는 거 아니니? 민수 승미 실망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괜히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요. 사과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아내가 사과하자 엄마는 치아가 다 보이도록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런데 승미야, 너희 아버지가 그 큰 공장의 사장이면 돈 걱정은 없으시겠다.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큰아들 사업이 요즘 어려워. 네가 사돈한테 말씀 좀 잘해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사실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세요? 저도 장인어른의 도움 같은 거 받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변호사 형수님 있잖아요. 형수님이 도와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하세요? 그러자 형수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고 엄마가 저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예, 민수야. 가족끼리 부탁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그리고 네 형수 말이다. 말만 변호사지 실속은 하나도 없더구나. 승률 낮은 변호사로 유명해서 지금 사무실에 파리만 들끓는데 그래서 작은 사무실로 옮기게 되었다고. 난 변호사라면 무조건 잘 버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그리고 네 형수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도움도 못 받아. 네 형이 그 빚 갚는다고 버는 돈을 족족 갖다 바쳤다니까?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장인한테 부탁 좀 하자. 어려울 때 돕고 하는 게 형제 아니겠니? 장남인 네 형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정말이지 제 부모님이지만 아내에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잠시 바람을 쐬고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자 부모님이 활짝 웃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장인어른께 부탁을 드리겠다고 대답해 준 것 같았죠. 그래서 전 그만 자리에서 뜨고 싶어 아버지 생신 선물을 안주먹
주머니에서 꺼냈답니다. 생신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이윽고 봉투를 열어본 부모님은 웃음꽃을 더 활짝 피웠습니다. 어머! 제주도 여행권에 호텔 숙박에 식사권까지? 우리 아들 최고다! 이에 저는 방금 준 봉투를 다시 가로챘어요. 죄송해요. 이건 다음 달 장인어른 생신 때 드릴 거였네요. 아버지 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민 봉투를 열어본 부모님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게 뭐야? 김밥나라 영수증이잖아. 너 지금 장난하니? 아니요. 제가 방금 나가서 3만 원어치 긁고 왔으니까 언제든 가서 라볶이랑 김밥 드세요. 승미가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미가 뭐라 했든 간에 장인어른이 형한테 사업자금 빌려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중간에서 막을 테니까요. 저의 통보에 부모님과 형과 형수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고 저는 피식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오빠 왜 그랬어? 좀 참지. 아니, 더는 못 참아. 저 거지 같은 집안과는 연을 끊을 거야.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허구한 날 돈을 뜯어내려고 전화와 문자를 했고 이를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남을 끝까지 거부했답니다. 제가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을 직접 살아보셨다면 생각은 달라지실 거예요. 여하튼 지금 저와 아내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아내와 처가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무시와 괄시, 무관심과 비교로 살아왔던 과거와 달리 여기선 따뜻한 애정과 칭찬, 웃음과 행복을 찾아 살고 있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제 아내가 딸아이까지 낳아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기쁘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